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7살 신영자 씨입니다. 최근에 신 씨는 며느리와 그녀의 식구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어디 주변에 말 못할 속사정으로 마음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한 것일까요? 신영자 씨는 남편과 함께 35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딸 지연이와 아들 강길태를 키워왔습니다. 딸 지연이는 일찍 시집을 가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신 씨 부부에게는 늦둥이 막내 길태만이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길태는 첫 아이 지연이를 낳고 몸이 좋지 않아 아이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갈 때 기적처럼 찾아와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족 모두가 길태에게 온갖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길태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 씨는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35,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훌쩍 넘었지만 일에 치여 연애할 틈도 없다던 아이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하니 신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보, 오늘 국이간이 좀 싱거운가? 남편이 아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어제는 짜다더니 그냥 드세요. 오늘 손님 오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알았어. 길태가 몇 시에 온다고 했더라? 3시쯤 온대. 저번에 딱 한 번 길에서 마주쳤는데 참 예쁘더라고. 우리 길태가 눈이 높아. 길태는 나름 안정적인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공부도 잘했지만 다소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그 모든 걱정이 해소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집 청소를 마치고 갈비찜과 잡채, 시금치나물 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딸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길태 여자친구 데려온다면서? 어때? 사진 봤어? 아직 사진은 못 봤어. 한번 지나가다 봤는데 참 예쁘더라. 길태가 좋다니까 좋은 애겠지.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마.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 때랑 달라.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면 나중에 힘들어. 에이, 무슨 소리야. 그래도 첫 인상이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시어머니 무섭다는 생각 들게 하면 어떡해. 대화를 마치고 나니 문득 딸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연이는 길태에게 너무 헌신적이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귀한 막내 아들 길태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길태와 여자친구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길태의 여자친구 민지 씨는 생각보다 더 예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웃는 모습이 참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지라고 합니다. 어이구, 우리 민지 정말 예쁘네. 어서 와, 많이 기다렸어. 그래. 오늘 처음 보는데도 벌써 정이 가는구먼. 앉아라, 앉아. 식탁에 앉아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민지는 음식 하나하나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민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고 있으며 취미는 요리와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민지야,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네, 부모님은 둘 다 건강하세요.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그런데 신 씨는 조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민지가 길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냉랭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길태가 무슨 말을 하면 살짝 눈을 흘기거나 말을 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유독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길태 엄마가 아까부터 궁금해하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니? 아, 그게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엔 별 기대 없었는데 오빠가 너무 진지하고 성실해서 마음이 갔어요. 에이, 뭘. 내가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오빠, 그런 얘기는 됐어요. 민지가 길태의 말을 툭 자르자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제 눈에는 아들이 위축되는 모습이 보였고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지는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엌에서 둘이 있을 때 민지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민지야,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
네, 저희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원한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요즘 결혼 준비가 쉽지 않잖아요. 집도 마련해야 하고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건 걱정 마. 우리가 길태 고모네 옆에 25평 아파트를 마련해 뒀어. 새 건물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거든. 이 말을 하자 민지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 첫 만남 이후 3달 정도가 지나자 길태가 민지와의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결정이었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9월 말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무난히 끝났고 결혼식장도 예약했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겉으로는 점잖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뭔가 속내를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민지 어머니, 예비안 사도는 자주 우리 딸은 이런 것도 해봤고 저런 것도 해봤습니다. 며 자랑을 늘어놓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무척이나 예뻐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저렇게나 자랑을 늘어놓고 싶을까 할 정도로 과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지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같이 갔을 때의 일입니다. 민지가 친구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우연히 들렸습니다. 응, 결혼 준비 중이야. 아직 좀 불만족스럽긴 한데 괜찮아. 결혼 후에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신혼집? 일단은 25평이라는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곧 바꿀 거야. 그 전화를 듣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예비 며느리에게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애써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 전 안사돈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미안한데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결혼 준비 관련해서 의논할 게 있어서요. 네, 그럼요.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동네 카페에서 예비 안사돈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사돈, 실은 결혼 예단 문제로 좀 말씀드리려고요. 예단이요? 저희가 준비하는 건 다 괜찮으신가요? 사실 요즘 결혼 예단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민지가 다른 친구들 결혼 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비 안사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건 금 세트와 괌 신혼여행이었는데 갑자기 더 비싼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형편껏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젊은 애들 트렌드가 그렇다고요. 민지가 친구들 앞에서 위축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웬 그런 요구야? 우리도 형편껏 잘 내주려고 했는데. 그러게 요즘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바라나 봐.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원래 결혼을 준비하면서 혼수나 예단 부부는 형편에 맞춰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상당하다면 해달라는 건 전부 다 해주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신씨 부부는 사치를 부리는 것보다 정작 먹고 살아야 할 생활 자체에 중점을 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금세트와 신혼여행 그리고 여윳돈을 건네줄 생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2주 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민지의 아버지, 예비 사돈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결혼 비용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원래 결혼식 비용을 반반 부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서 혹시 신랑 측에서 좀 더 부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어느 한쪽이 좀 더 부담을 한다는 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직접 찾아와 저렇게 부탁을 할 정도면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 과연 우리 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시련의 시작일까? 처음으로 결혼식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신 씨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신 씨는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을 안고 있었지만 아들 길태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참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지와 그 부모님의 과도한 요구에 지쳐 있었지만 이제 와서 결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하객 선물은 다 포장했어? 남편이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응, 다 했어. 근데 이번에 또 추가된 50명 모까지 했더니 정말 손이 다 부르텄어.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결혼식 직전까지 하객 예상수가 바뀌는 경우는 처음 봤네. 결혼식 이틀 전 민지 어머니가 갑자기 친척들이 더 온다며 하객 예상수를 50명이나 추가했고 하객 선물 포장도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신랑 측 비용으로 부담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미 결혼식 비용으로 우리 노후 자금을 많이 털어 쓴 상황이었지만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때 길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민지 드레스 잔금 입금했어? 응? 그거 이미 다 지불한 거 아니었니? 그게 민지가 마음에 드는 드레스로 바꿨대. 차액을 오늘까지 입금해야 한다는데. 또 다른 추가 비용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이미 결혼식이 코앞이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 내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요구에서 시작해 점점 더 커졌고 그때마다 안 사도는 결혼은 일생에 한 번이니까라는 말로 신 씨를 설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길태가 집에 들렀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회사 일도 바쁘고 결혼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길태가 방에 들어가더니 남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나도 느꼈어. 뭔가 부담이 큰 모양이야. 그날 밤 문득 딸 지연이의 결혼식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며 정해진 관례대로 준비했고 무리한 요구도 없었습니다. 왜 이번에는 이렇게 다른 걸까? 신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북적였습니다. 민진의 쪽 하객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저희 친척들보다 더 고급스러운 선물을 들고 와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만난 민지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 씨가 보기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민지야, 정말 예쁘구나. 우리 아들 복이 많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행복해요. 그 말과는 달리 민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들어왔습니다. 사돈, 태백 음식 준비됐나요? 우리 친정 어른들이 벌써 다 오셨어요. 네, 다 준비됐어요.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이번에 예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우리 민지가 원래 욕심이 없는 애라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민지가 계속 더 비싼 예물을 원했고 결국 우리는 예산의 2배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정희 씨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두 사람이 입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쩐지 길태의 미소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예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피로 현장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바깥사돈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네요. 아닙니다. 저희도 기쁩니다. 그나저나 신혼집은 정말 25평이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좀 넓은 집을 원하잖아요. 저희 형편에 그 정도면 꽤 괜찮은 거예요. 리모델링도 다 해놨고요. 아, 그렇군요. 민지가 좀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원래 30평대 아파트에서 자랐거든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혼집은 우리가 오랫동안 모아온 돈으로 마련한 것인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퇴장한 후 신 씨는 민지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민지 진짜 대단하다. 이 나이에 시집 잘 갔네. 그래도 집이 좀 작다며? 민지 엄마가 그러는데 좀 실망했대. 괜찮아. 어차피 계획대로 되면 곧 더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을 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신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을 세운 걸까? 이미 불안했던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길태와 민지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겨우 이틀 동안 집을 비우는 짧은 여행이었지만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지내길 바랬습니다. 이응 아들의 결혼식 후 집에서 쉬고 있던 신씨 부부에게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사돈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안사돈 어른들이 어쩐 일로? 애들 잘 보냈죠? 저희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더니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돈집 참 아늑하네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관리를 잘 하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35년 넘게 살아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35년이나 됐어요. 그럼 이제 슬슬 재건축 들어가려면 얼마 안 남았겠네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겠네요. 요즘 재건축 들어가면 몇 배로 뛰잖아요. 남편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는지? 안사돈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애들 신혼집 때문에 왔어요. 신혼집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라기보다는 좀 실망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25평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가 그런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이도 가져야 할 텐데. 저희도 힘들게 마련한 집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좋은 집을 바라는 건. 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딸이 좀 더 넓은 집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사실 우리 민지가 원래 30평대 아파트에 살던 애라서요. 갑자기 좁은 집으로 가니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신 씨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것저것 요구하더니 이제는 집까지 문제 삼는다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더 이상은 안사돈,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으로 안사돈도 이득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민지 같은 며느리 얻기 쉽지 않아요. 예쁘고 능력 있고 가정적이고. 안사돈의 말에 신 씨의 남편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이 무슨 거래입니까? 아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서로 도움이 되자는 거죠. 내 귀한 딸 데려갔으니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30평대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더 큰 집을 얻어내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더 큰 집을 마련해 줄 형편이 안 됩니다. 이미 신혼집 마련하느라 저희 노후 자금까지 썼어요.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사돈 형편이 어떤지 우리가 모를까요? 노후자금 운운하며 이만큼 해줬다 생색내시면 우리 민지가 상처받을 텐데. 상처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애초에 집 없이 시작하는 신혼부부들도 많아요. 솔직히 저희 노후자금까지 손댈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협박으로 밖에 안 들리네요. 그 말은 마치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민지가 길태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안사돈. 결혼은 두 가족의 인연이잖아요. 서로 도울 건 도와야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길태도 금전적인 부담을 덜 느끼게 사돈들이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솔직히 이런 말씀까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결혼식 하면서 저희가 더 많이 부담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할 말이 없죠.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라면서요. 저희가 상황이 안 되다 보니 할 건 해야겠고, 그래서 직접 와서 부탁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일일이 다 따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민지가 아주 속상하겠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신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들은 처음부터 신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은 그들에게 단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우리 길태가 이런 가족에게 속았어요. 진정해, 여보. 일단 애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길태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해. 그날 밤 민지 어머니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또 어떤 요구를 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행복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길태와 민지는 신 씨가 마련해준 25평 신혼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러 오기도 했고 길태는 여전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길태가 퇴근하자마자 신 씨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 표정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정말 회사 일뿐이야? 민지랑은 잘 지내? 그게 사실은 민지가 요즘 집 때문에 좀 불만이 많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빨리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25평이 생각보다 좁대. 옷장도 작고 부엌도 마음에 안 든대. 친구들 집은 다 30평 이상이라고.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25평이면 나쁘지 않은데. 우리도 처음에는 훨씬 작은 집에서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안사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귀한 딸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마 민지도 같은 생각인 모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민지와 사돈들이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사돈,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특별히 생각해 본 건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형편으로는 아이고, 안사돈도 참 우리 민지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세요? 집이 너무 좁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매일 울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슬픔보다는 계산된 연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안사돈도 보셨잖아요. 우리 집은 얼마나 넓은지. 우리 민지가 거기서 자라내라 좁은 데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당장 더 큰 집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노후자금도 거의 다 썼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사돈 같은 분이 그 정도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재건축 들어가는 아파트 조합원 자격 하나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몇 배로 불어나는데.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길태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도 가끔 시선을 들어 길태를 쳐다보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이 다녀간 후로도 30평대 아파트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더 잘 챙겨주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민지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딸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이라 반가웠지만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요즘 길태 많이 힘들어 보여. 어제 길에서 마주쳤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 그래, 전화도 잘 안 받고 좀 연락이 뜸하긴 했어. 민지가 계속 집 때문에 스트레스 준대. 자기가 작은 집에서 사는 걸 창피해하면서 길태를 자꾸 몰아붙인대. 지연이가 신 씨에게 조심스럽게 전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제 추측일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민지를 봤어요. 근데 길태가 아닌 다른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다른 남자라니? 혹시 친구 아닐까?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손도 잡고 제가 민지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길태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아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길태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 밥은 먹었어? 먹었어. 그냥 좀 쉬다 가려고.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길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민지가 요즘 너무 심해요. 매일 집 얘기만 해요. 왜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하냐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전 사실 지금 집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둘이 살기에는 작지 않아요. 근데 민지는 매일 불평만 해요. 어제는 급기야 장인 장모님이 도와줄 테니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했어요. 뭐, 그럼 네 이름으로 된 신혼집은 어떻게 하고? 팔아서 보태면 된대요. 민지 부모님이 대출도 좀 도와주시겠다고. 그건 위험한 생각이다. 지금도 대출 있는데 더 받으면 나중에 감당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회사에서 해외 지사 발령 기회가 있었어요. 싱가포르 지사에서 인원을 찾고 있대요. 부장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민지가 반대해서 거절했어요. 정말? 그건 좋은 기회였을 텐데. 네, 민지가 한국을 떠나기 싫다고 해서요. 그리고 한국에 있어야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결혼 3개월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은 항상 가족이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딸 지연이네 가족과 길태 부부가 모두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신 씨는 오랜만에 올 아들과 딸을 위해 아침부터 음식을 했습니다. 지연이네 가족이 먼저 도착했고 길태와 민지는 점심 무렵에 왔습니다. 왔구나. 얼른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머님. 설날 인사드립니다. 민지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길태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지연의 남편이 길태에게 회사 일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좀 바빠. 바쁘긴 뭐가 바빠요. 야근도 별로 없으면서. 아니, 요즘 정말 바쁘다니까. 그러면 부장님한테 진급 얘기도 좀 해보라고요. 같은 회사 다니는 친구 남편은 벌써 과장 달았대요. 식사 자리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지연이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민지는 계속해서 길태의 경제력과 직장 생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식사 후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린 아파트 건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민지야, 우리가 이미 얘기했잖아. 지금 형편으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어머님, 저희가 계속 그 좁은 집에서 살 순 없잖아요. 애도 가져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집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첫 시작이니까 조금만 참으면. 참긴 뭘 참아요. 어머님은 이렇게 큰 아파트에 사시면서 며느리더러 좁은 집에서 참고 살라고 하세요? 말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지연이도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이 집에 산 건 30년이 넘었어. 처음부터 이런 집에 산 게 아니라. 아니, 저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당장 현실이 힘든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좋은 집 사는데 저만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니? 그리고 두 사람 살기에 절대 좁은 집 아니야. 리모델링도 싹 했잖아. 이제 살기 시작한 지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난감하다. 신 씨가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하자 민지는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신혼집을 마련했고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까지 해주었는데 틈만 나면 넓은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투정을 부리는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지연이도 어이가 없었던 건지 할 말을 잃었던 건지 그저 코웃음만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설거지를 마치고 얼마 안 있다가 친정에도 가봐야 한다며 길태와 민지가 떠났습니다. 신씨 부부는 따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길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왜, 무슨 일 있어? 장모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네요.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민지가 저하고 계속 살 수 없대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이혼도 고려하고 있다고. 길태의 목소리에서 흐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무릎을 다쳤을 때도 울지 않던 아들이 이렇게 울음을 참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길태야, 걱정하지 마.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신 씨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 씨의 이야기를 들은 신 씨 남편도 화가 나 있었지만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잘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해.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그날 밤 남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다가는 길태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상황은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사돈들이 원하는 건 우리 재산이지 길태의 행복이 아니잖아. 그럼 어떡해요? 아들더러 이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지. 하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 여보,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그냥 참지 말고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혀. 특히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면 차라리 딸을 데려가라고 말해. 이혼도 불사하라는 말이죠? 필요하면 그럴 수 있지. 시간 끌다가 사람 피폐해지고 인생이 망가지느니 차라리 그러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다음 날 아침 길태가 신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루 만에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은 다크서클과 붉은 눈가가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길태야,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민지가 처음부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는 법이야. 아마 본래 성격을 숨기고 있었던 거겠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계속 부추기는 것 같아요. 어제도 오셔서 집 문제로 계속 얘기하시고. 신 씨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민지와 사돈 내외는 처음부터 신 씨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길태야,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민지와 직접 대화를 해보려고 해. 며느리와 시어머니, 여자끼리 터놓고 얘기해보면 뭔가 달라질지도 모르잖아.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민지가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엄마가 잘 알게. 오늘 민지 퇴근 시간에 맞춰서 너희 집에 가볼게. 오후 6시 민지가 일하는 은행 근처로 갔습니다. 퇴근하는 민지를 기다렸다가 함께 그들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지는 놀란 듯했지만 겉으로는 공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네, 그러세요. 근데 오늘은 집이 좀 지저분해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나도 젊었을 때는 집안일 하기 바빴으니까 이해해. 아들의 신혼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련해준 가구들이 잘 배치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집이 참 예쁘게 꾸며졌네. 민지가 살림 솜씨가 좋은가 보구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이 좁아서요. 바로 집 크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지야, 사실 오늘 온 이유는 너와 길태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야. 길태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그게 저희가 좀 적응하는 중이라서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지. 나도 처음에는 시댁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모든 게 어려웠어. 근데 민지야, 그런 건 서로 대화로 풀어가는 거야. 민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좁은 집에서 살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 길태 오빠가 저한테 좋은 집 마련해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 약속이 있었니?
길태가 그런 말은 안 하던데. 그건 길태 오빠가 어머님한테 말 못한 거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친구들은 다 30평대 이상 아파트에 살아요. 저만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 창피하게 살고 있다고요. 민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공손한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민지야, 집은 살면서 점점 넓혀가는 거야. 우리도 처음엔 더 작은 집에서 시작했어.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신혼부터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 게 당연해요. 저희 친구들 남편들은 다 그렇게 해줬어요. 신 씨는 민지와의 대화 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났지만 일단 냉정하게 생각해보자며 신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역시 우리 생각이 맞았어. 민지는 처음부터 우리 재산만 노렸던 거야. 여보, 이제 어떡하죠? 길태가 저런 여자랑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야. 길태의 생각도 들어봐야지. 다음 날 길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와 대화한 내용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들이 더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길태야, 어제 민지랑 이야기 나눠봤는데 확실히 집 문제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더라. 그쵸? 제가 말했잖아요. 민지가 요즘 그것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데 길태야, 솔직히 말하면 민지의 요구가 좀 지나친 것 같아. 우리 형편에 지금보다 더 큰 집은 정말 무리야. 길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민지한테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잘 안 통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사돈이었습니다. 우리 좀 얘기합시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사돈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민지한테 갔다 왔다면서요? 네,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뭐라고 했길래 민지가 밤새 울었어요? 신 씨는 안사돈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민지에게 상처 줄 말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울었다고요? 저는 그냥 우리 형편을 설명하고. 형편이요? 아니, 사돈 형편이 어때서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리고 바깥 사돈도 건설업계에 계셨다면서요? 재건축 조합원 자격 하나 구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정희 씨, 우리 남편은 그냥 직원이었어요. 무슨 큰 회사 사장이 아니라. 아이고, 그런 말로 속일 생각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재산이 꽤 되시더만. 신 씨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길태의 결혼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민지는 지금 집에서 못 살겠대요. 너무 좁고 불편하대요. 그러니 30평대 아파트로 옮겨줘요. 강남 쪽으로요. 안사돈, 그건 정말 무리한 요구예요.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하고. 노후는 무슨 자식 잘 키워놓으면 그게 노후 대비 아니에요? 우리 민지가 잘 살면 나중에 길태도 잘 살고 그럼 시부모님도 잘 모실 거 아니에요. 정희 씨의 말투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계속되는 정희 씨의 말에 점점 화가 치밀었습니다. 길태는 오히려 너무 착해서 민지에게 맞춰주기만 했는데 이렇게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지 같은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예쁘고 능력 있고 집안도 좋고 길태가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좀 더 신경 써주셔야죠. 이보세요. 결혼이 무슨 거래도 아니고. 거래 아니면 뭐예요? 다 주고받는 거지. 내 귀한 딸 데려갔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30평대 아파트 하나가 뭐 그리 대수라고. 정희 씨는 더욱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까지 답 주세요. 강남 쪽 30평대 아파트 언제 구해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민지가 길태랑 계속 살기 힘들대요. 정희 씨가 떠난 후 이날 저녁 길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가 짐을 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짐을 쌌어요. 친정으로 가겠대요. 뭐라고? 왜? 어제 장모님이 다녀가신 후로 계속 울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대요. 시부모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사돈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지까지 함께였습니다. 민지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민지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가만히 보고만 계실 건가요? 무슨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아들이 계속 민지를 위해 참아왔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친구들은 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저만 이렇게. 그 순간 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로서 저는 분노했습니다. 민지야,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결혼을 왜 한 거니?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지? 우리 재산 노리고? 이보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민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안사돈,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재산만 노렸다는 것. 뭐라고요? 무슨 망발을. 영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으면, 우리 재산을 그렇게 탐내면 차라리 다 가져가세요. 대신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돌려보내세요. 뭐라고요? 아니면 그 귀한 딸 다시 데려가세요. 내 귀한 자식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사돈 논리 아니었나요? 신 씨의 말이 끝나자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신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당신 내 딸 데려가세요. 우리는 아들 행복이 더 중요해요. 안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민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말 그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 더는 지켜볼 수 없어요. 안사돈은 민지를 데리고 서둘러 나가려 했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후회할 거예요? 안사돈. 아니요, 오히려 이제서야 제대로 시작할 것 같네요. 곧 사돈 사이가 끝날지도 모르니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봤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시간 끌 것 없이. 그들이 떠난 후 길태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길태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그래, 이게 최선이야.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어. 민지와 안사돈이 떠난 후 길태는 신씨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민지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제야 제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매일 밤 다른 집 자랑하면서 나를 무시했어요. 다른 남자들은 와이프한테 30평대 아파트는 기본으로 해준다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창피했어요.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니. 제가 남자로서 무능해 보일까봐 말 못했어요.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민지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지의 변호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길태는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한 게 있어. 남편은 예전부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항상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었습니다. 그가 짧게 말한 것을 보니 이미 계획이 있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퍽 근사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그저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딸 지연이도 함께 왔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여보, 길태야. 내가 오늘 은행과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 은행이요? 무슨 일로요? 우리 재산을 정리했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빠가 저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자고 하셔서 함께 갔다 왔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만석은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 서류와 통장들이었습니다. 우리 집 재산을 두 부분으로 나눴어. 하나는 우리 노후 자금이고
나머지는 길태와 지연이가 나눠 가질 몫이야. 그런데 길태 몫은 일단 신탁으로 묶어놨어. 신탁이요? 그래, 3년간 길태가 직접 손대지 못하게 했어. 민지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요구해도 길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으니 가져갈 게 없지. 아버지, 걱정 마, 법적으로 문제없게 다 처리했어. 우리 신혼집도 오늘 내 명의로 돌려놨고. 신 씨는 남편의 행동에 정말 놀랐습니다. 남편은 이미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중함과 지혜에 새삼 감동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아빠가 변호사랑 다 상담하셨대요.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하려는 상황이고 그동안 민지가 보인 행동들을 증거로 제시하면 재판에서도 유리하대요. 특히 결혼 생활이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고요. 길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뭔가 너무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길태야, 이건 비겁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야. 민지와 그 부모님은 처음부터 우리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민지가 떠난 지 2주일 후 예상대로 사돈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보세요들, 우리가 이렇게 된 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애들 문제니까 어른들이 잘 해결해야죠. 그러게요. 근데 해결할 게 뭐가 있나요? 이미 민지가 짐을 싸서 나갔는데. 그래도 결혼한 사이인데 그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민지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랬지. 마음은 정말 착한 애예요. 착한 마음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요구한 건가요? 아이고, 그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그래도 민지는 정말 길태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누그러진 것이 의아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변호사랑 상담을 해봤는데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하면 민지한테도 좋을 게 없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왔어요. 그래요. 우리도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이런 경우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던데요. 그 말에 민지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로 잠시 눈치를 보다가 안사돈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사기 결혼이에요? 그냥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거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 싫은데요. 이미 못 볼 꼴 다 봐놓고 무슨 기회예요? 이미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왜 안 되는지 설명도 충분히 드렸을 뿐더러 따로 민지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까? 신 씨가 딱 잘라 말하자 민지와 사돈들은 할 말이 없었는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 한숨을 내쉬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지 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신 씨의 남편 강 씨가 이미 준비를 해둔 덕분에 큰 손해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챙겨주셔서. 당연한 일이지. 부모가 자식을 지켜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살면 돼. 이번 일이 평생 교훈이 될 거야.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길태는 다시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일에 더 집중하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민지와 함께였을 때는 늘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태가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해외 지사로 발령 날 수도 있대요. 정말 축하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근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좋은 기회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그로부터 2달 뒤 드디어 이혼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민지 측에서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결혼 기간이 너무 짧고 명확한 귀책 사유가 있어 최소한의 위자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사 비용 쥐어주고 내보낸 것이라 애써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신씨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길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해외 지사 발령도 받았으니까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인 거지. 그래,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자.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신 씨는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안사돈, 아니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이 너무 과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민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이혼하기 전부터.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길태도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길태를 좋아해서 결혼한 거였는데 점점 욕심이 생겼나 봐요. 더 부자인 남자를 만나면서. 그래서 일부러 이혼을 유도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30평대 아파트를 얻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영자 씨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시니까 민지가 포기하고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딸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길태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길태는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렇게라도 빨리 끝나서. 정희 씨가 떠난 후 신 씨 가족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결말은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거죠? 당연하지. 우리 아들을 지켜낸 거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한 달 후 길태는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떠났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길태가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그때 그렇게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상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는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해. 그게 부모 마음이야. 알아요.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 뭔지. 아들을 떠나보내는 건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길태도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길태는 해외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신 씨도 길태의 새 여자친구를 만나보았는데 진심으로 길태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신 씨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어려울 때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날의 결단이 정말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귀한 자식을 데려갔으면 그만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내 귀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지켜낸 가족의 행복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번 일을 통해 신 씨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 연제구에 살고 계시는 73세 한정수 씨입니다. 평생 몫으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워낸 한 씨는 몇 달 전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무릎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이야. 그냥 지팡이 짚고 다니면 되지.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불편하게 걸을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권했고 미영의 간곡한 설득 끝에 한 씨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석 달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씨의 큰딸 미영은 5년 전 수원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태호 씨와 결혼해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평소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한 씨는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몇 달을 신세를 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괜찮다. 둘째가 부산에 있으니까 가끔 와서 봐주면 돼. 아버지, 수정이는 신혼이잖아요. 맨날 귀찮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오세요. 미영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씨가 혼자 지내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며 걱정했습니다. 결국 한 씨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약을 챙겨 수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위 태호가 직접 부산까지 차를 몰고 와서 모셔갔습니다. 차 안에서 태호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불편하시겠지만 다리 완전히 나을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고맙다. 최대한 빨리 나아서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걱정 마라. 아니에요. 충분히 쉬다 가세요. 급할 거 없잖아요. 수원으로 가는 길, 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것도 미안했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원에 도착해서 아파트에 들어서자 미영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는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미영은 아버지를 위해 작은 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고맙다. 너희한테 배 끼치지 않게 조심할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왜 폐가 되겠어요?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한 씨는 오랜만에 딸이 해준 밥을 먹으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좋은 병원도 소개받을 수 있어요. 서울 쪽에 재활치료 잘하는 곳들 많거든요. 아니야, 괜찮다. 부산에서 다니던 병원으로 계속 가면 돼. 아버지, 멀리 다니시지 마시고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옮기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태호도 처음에는 진심으로 한 씨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지만 저녁에는 꼭 집에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다리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많이 좋아졌다. 너희 덕분이야. 하지만 한 씨는 첫날부터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딸과 사위가 자신을 위해 애쓰는 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빨리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다리가 많이 아팠고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앞으로 몇 달을 여기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씨가 수원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영과 태호는 둘 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미영은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었고 태호는 기획부 과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봉을 합치면 1억이 넘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마련하며 받은 대출금을 갚느라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씨가 일찍 잠자리에 든 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미영과 태호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대출 한도 늘려서 집 사자.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그런데 지금 아버지 계시는 동안은 큰돈 쓰기 좀 그렇지 않아? 혹시 재활치료비도 많이 들 수도 있고 대출금도 갚아나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대출을 받으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지? 요즘에 대출 상품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보면 괜찮을 듯 싶은데.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부지런히 갚아야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더 못 살 것 같아. 태호는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이 언제까지 머물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생각했는데 의사는 완전한 회복까지 3달에서 6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 씨는 부산에 혼자 남겨두고 온 집이 걱정되었습니다. 2층 단독주택은 오래되긴 했지만 한 씨에게는 40년간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집값은 6억 정도 되었고 평생 모은 예금까지 합치면 13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한 씨는 딸들에게 정확한 재산 규모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몫으로 평생 일했으니까 그만큼 모았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택시 타고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지팡이 짚고 계신데 혼자 어떻게 가세요? 한 씨는 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미영이 회사 일로 바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한 씨는 주치의와 나눈 대화를 미영에게 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면 2달 안에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 다행이에요.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고 있다. 빨리 나아서 너희 집에서 나가야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천천히 완전히 나으시고 가세요. 하지만 미영의 말과 달리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퇴근 후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태호에게 미영이 물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야근했어? 응, 프로젝트 마감이 급해서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 한 씨는 사위가 자신 때문에 집에 오기 싫어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6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한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태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호야, 고생이 많구나. 내가 있어서 불편하지?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집에서는 편히 쉬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태호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한 씨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침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미영과 태호의 대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우리도 신혼부부인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가 언제까지야? 나는 집에서 편히 쉬고 싶다고. 한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딸과 사위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려 노력했고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소리를 줄였습니다. 식사 시간도 미영과 태호에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집안 분위기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식하며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씨는 부산에 있는 둘째 딸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수정이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안 그래도 전화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픈 것도 없고 괜찮아. 언니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네, 잘 다녀왔어요. 아버지 수술하신다는 소리 듣고 미룰까 하다가. 아무튼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저 근무 들어가 봐야 해서요. 하지만 한 씨는 수정에게도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갓 결혼한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서는 딸과 사위에게 짐이 되고 있고 부산에 있는 둘째 딸에게는 신혼인데 걱정을 끼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씨는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빨리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입니다. 한 씨가 수원에서 지낸 지 3주가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따뜻한 환대는 점차 의무적인 배려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한 씨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너는 일찍 나가는구나. 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태호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 씨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어색한 듯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태우야, 혹시 내가 여기 있어서 아침에 불편하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대답은 너무 건성이었습니다. 곧이어 미영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시지 그러세요. 괜찮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서. 자기야, 벌써 나가? 응, 오늘 하루 종일 회의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태호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인사도 대충 하고 나간 모습에 한씨는 뭔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정말로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자기, 오늘 늦었네? 응, 맞아. 회의가 길어져서 회식도 했어. 한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태호가 들어와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들어오면 항상 안부를 물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태호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상황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한씨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주 3회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미영이 매번 데려다 주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일 병원 가는 날이죠? 몇 시에 가실 거예요? 2시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너도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자꾸 시간 내기 어렵잖아. 그때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너도 오늘 중요한 미팅 있잖아. 괜찮아. 미팅은 오전에 끝나. 그래도 아버님이 택시 타고 가신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 한씨는 태호의 말투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미영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씨가 실수로 거실에서 물컵을 떨어뜨려 깨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손에 힘이 없어서 그만. 괜찮아요. 아버지, 다치지 않으셨죠? 한씨는 깨진 유리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내가 치울게. 아니에요. 다리 아프신데 왜 그러세요? 그때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깨진 유리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이 컵 비싼 건데. 자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 다치셨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아까워서. 한씨는 태호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걱정보다는 물건이 깨진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새로 사줄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씨는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여기 있으면서 너희한테 폐를 많이 끼치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태호가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영도 속으로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버지와 대화도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씨가 저녁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복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벽을 잡고 버텨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쿵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미끄러졌을 뿐이야. 미영이 급하게 달려와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태호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야, 아버지 욕실에서 넘어지실 뻔했어. 방에서 태호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나와서 확인이라도 해봐.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잘 챙겨드리고 있잖아. 미영은 태호의 냉담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달려와서 걱정했을 텐데 이제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한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변한 태도가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참아주는 것 같더니 이제는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씨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왜요? 아직 다리도 완전히 안 나았는데. 많이 좋아졌어.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한 씨는 태호의 변화를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딸과 사위 사이를 이간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그냥 내 집이 그리워서. 하지만 미영은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한 태도를 자신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한 씨가 수원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태호의 불만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호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약속이 취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한 씨가 TV를 보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미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얼른 씻고 와. 저녁 같이 먹자. 나는 혼자 먹을게. 피곤해서. 미영은 남편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당황했습니다. 요즘 들어 태호가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극도로 피하려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씨가 잠자리에 든 후 미영과 태호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쉬지를 못하겠어. 무슨 뜻이야? 아버님이 계시니까 항상 신경 쓰이잖아. TV 소리도 크게 할 수 없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미영은 남편의 직설적인 말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 서로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감내해야지. 평생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나 서운해. 나도 알아.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의사가 몇 달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 나는 길어야 한두 달이겠지 싶었다고. 애초에 오시지 말라고 하던가 그럼.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같이 살겠구나 생각은 했어야지. 하루 이틀 모시고 말려고 했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어머님한테 이런 상황에 당신 같은 태도 보이면 당신은 기분 좋겠냐고. 나도 답답해서 그러잖아. 불편한 건 사실이고 왜 그렇게까지 나를 세워? 그때 화장실에 가려던 한 씨가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우리도 이제 애 가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져? 그건 또 왜 갑자기? 아버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미영아, 우리가 결혼한 게 언제인데? 벌써 5년이야. 언제까지 미룰 거야? 이런저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한 씨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과 사위의 인생 계획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 씨가 오랜만에 부산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좀 컸던 모양입니다. 정 사장 나야. 잘 지내지? 전화 너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오랜 친구 정봉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원에 계신다면서요? 그래, 다리 수술해서 딸네 집에 와 있어. 다리는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곧 부산으로 내려갈 것 같아. 그때 태호가 방에서 나와 한 씨를 쳐다봤습니다. 전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 소리가 컸나? 태호는 대답 대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찬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사장,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 씨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리가 컸나? 네, 좀 컸어요. 태호의 말투는 차갑고 불친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습니다. 아버님이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 주중에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씨가 약을 먹으려고 부엌에서 물을 받다가 실수로 싱크대에 그릇을 떨어뜨려 큰 소리가 난 것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해. 손에 힘이 없어서.
미영이 달려와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태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자기야, 아버지가 실수로 그런 거야? 요즘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 컵도 깨뜨리시고. 한 씨는 태호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일부러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네. 조심할게.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씨가 일찍 잠자리에 든 후 미영과 태호가 나눈 대화를 또다시 엿듣게 된 것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또 그 소리야? 그리고 목소리 좀 낮춰. 아니, 진짜 답답해. 우리 집이 요양원도 아니고 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 미영은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양원 같은 곳 알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말 하지 마. 왜? 요즘 요양원도 좋은 곳 많다고 하던데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고. 한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떡해. 들어도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얘기잖아. 그날 밤 한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딸과 사위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씨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가능한 한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움직일 때도 발걸음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이제 한 씨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불편해하는 기색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미영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주말 한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씨가 수원에서 지낸 지 6주가 되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무릎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견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미영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이제 일상생활은 문제없을 것 같다고.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한 씨는 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읽었습니다. 마치 이제 돌아가도 될 것 같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때 태호가 거실에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미영과 한 씨가 앉아있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한 씨는 태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다리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응.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미영이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태호는 계속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시면 저희가 너무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워요. 한 씨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태호가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인데요. 아버님도 이제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도 요즘 정말 좋은 곳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씨는 태호의 말뜻을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결국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나가라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저희도 저희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자기야, 무슨 그런 말을? 미영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있어. 우리도 신혼부부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부담이라고 했나?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저희도 어른이고 집에서 편히 쉴 권리가 있어요. 태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자유롭게 살고 싶고 항상 누군가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스트레스예요. 아버님도 그런 분위기 느끼셨죠? 미영이 얼굴을 붉히며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그만해.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요양원도 요즘 좋은 곳 많다고 하더라고. 한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말이냐? 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도 전문적인 케어 받으실 수 있고, 저희도 편해지고. 정말 그만해. 하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도 아이 가질 생각해야 하고, 미래 계획도 세워야 하잖아. 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없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다. 맞는 말이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가 불편하지.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나 요양원 같은데 안 간다. 내가 멀쩡한 집이 있는데 왜 그리로 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 앞으로 너희들한테 짐이 될 일은 없을 테니 그리 알아. 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는 미영과 태호만 남았습니다. 미영은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 미영아,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었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래도 방법이 있겠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어? 돌려서 말하면 모르잖아. 차라리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미영은 남편의 냉정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한계야. 그날 밤 한 씨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담이 되지 말아주세요. 평생 딸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은 부담이 된 것이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서운함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한 씨는 벌떡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가방에 옷가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약통도 챙기고 지갑도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부산에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짐 취급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더라도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다 쌌지만 한 씨는 바로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영에게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한 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영아, 나는 부산으로 돌아간다. 너희 남편 말이 맞다. 내가 부담이 되지 않게 이제 혼자 살겠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한 씨는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한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한 씨는 수원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KTX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한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6주 만에 돌아온 부산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 단독주택은 그대로였지만 오랫동안 비어있던 탓에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 최고지. 한 씨는 혼잣말을 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한 씨는 오랜 친구 정봉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사장, 나야 부산에 내려왔어. 형님 벌써 내려오셨어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좀 급하게 내려왔어. 급하게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나보고 부담이라고 하더라. 뭐라고요?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요양원 가라고도 하고 그래서 나왔어. 정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요즘 젊은 것들이 정말 버릇이 없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부담이었나 봐. 무슨 소리 하세요? 형님이 무슨 부담이에요? 평생 딸들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이.
한 씨는 정 씨와 통화를 마치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쓸쓸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렇게 나가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부담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온 거야. 아버지, 그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야, 태우 말이 맞아. 나도 이제 혼자 살 나이가 됐나 보다. 아버지, 다시 올라오세요. 이번에는 정말 잘 모실게요. 하지만 한 씨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아버지, 미영아, 너는 네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딸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자신은 짐이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 씨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7억 정도 되었고 집까지 합치면 13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한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씨는 정 씨의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어쩐 일이세요? 정 사장, 내가 집을 팔려고 해. 네? 갑자기 왜요? 여기서 40년 넘게 사셨잖아요. 이제 딸들한테 물려줄 생각도 없고,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크거든. 정 씨는 한 씨의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사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 애가 나보고 짐이라고 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누구 눈치 안 보고 말이야. 한 씨는 정 씨에게 집을 시세에 맞게 내놓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연제고 단독주택이라 금방 팔릴 것 같다고 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집 팔면 어디서 지내실 건가요? 그것도 생각해봤어. 실버타운 같은 곳으로 가려고. 실버타운이요? 응, 내 돈 내고 당당하게 사는 거지. 거기서는 적어도 누구 짐도 안 되잖아. 정 씨는 한 씨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버타운도 비싼 곳은 월 300만 원씩 하던데요. 괜찮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내가 쓰는 거지. 그날 오후 한 씨는 정 씨에게 부탁해서 부산 근처 실버타운을 알아봤습니다. 정 씨가 인터넷을 찾아보며 여러 곳을 소개해 줬습니다. 형님, 여기 기장에 있는 곳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바다도 보이고 시설도 좋다네요. 거기가 좋겠네. 한 씨는 바로 실버타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운대 실버타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주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몇 분이 입주하실 예정이신가요? 저 혼자요. 73세 남자입니다. 네,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후에 갈 수 있을까요? 상담 약속을 잡고 나서 한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한 씨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딸들이 자신을 부담으로 여긴다면 자신의 재산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의미 있는 곳에 어느 정도 기부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재산 내가 어디에 쓰든 내 마음이지. 한 씨는 혼잣말을 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명확해졌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 씨는 택시를 타고 기장에 있는 해운대 실버타운을 찾아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15층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한씨를 맞이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대형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상담 데스크에서 40대 후반의 여직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명찰에는 고객지원팀 박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주 상담을 담당하는 박순희입니다. 먼저 간단한 차 한 잔 드시죠. 고맙습니다. 한씨는 놀랐습니다. 수원에서는 짐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도착하자마자 이런 정중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건강상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있으신가요? 무릎 수술을 받아서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체크해 드릴 수 있어요. 물리치료실도 있고요. 박 씨는 한씨를 안내하며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식당, 헬스장, 독서실, 그리고 각종 취미 활동실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이 바다 전망이 보이는 객실입니다. 방을 보여주자 한씨는 감탄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넓은 공간의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었고 큰 창문으로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마음에 드시나요? 식사는 1층 식당에서 제공되고 청소와 세탁도 저희가 해드려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이 객실은 월 320만 원입니다. 식사와 각종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에요. 한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월 32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나요? 서류 준비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서와 보증금만 있으면 돼요.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3천만 원입니다. 퇴실하실 때 돌려드려요. 한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입주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한씨는 정 씨의 도움으로 집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7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예금과 합쳐서 총 14억 2천만 원의 현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님,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결심했어. 딸들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래도 아쉽네요. 이 동네에서 형님 없으면 누구랑 이야기하죠? 가끔 놀러와. 실버타운 구경도 할 겸. 정 씨는 한씨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실버타운에 입주한 첫날, 한씨는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편히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1번으로 전화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부터 8시까지 1층 식당에서 하시면 되고 내일부터는 다른 어르신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한씨는 다른 입주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는데 모두 자신의 돈으로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김봉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한정수입니다. 여기 생활 어때요? 편하죠?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한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소음을 낼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팔았다면서요? 응, 팔았어. 왜 갑자기요? 저한테 상의라도 하시지.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왜 상의를 해야 하니? 그래도 지금 어디 계세요? 실버타운에 들어왔어.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말에 놀란 것입니다. 실버타운이요? 거기 되게 비싸지 않아요? 내 돈으로 내가 내는 거니까 상관없어. 아버지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요? 너희들이 모르는 게 많구나. 나도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이 있어. 그날 밤 미영은 남편 태호에게 아버지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기야, 아버지가 집 팔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셨대. 진짜? 그런 돈이 있었어?
나도 몰랐어. 평생 목수일만 하신 줄 알았는데. 태호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버지가 화나신 상태잖아? 그러게, 내가 그때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이제 와서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한 씨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정말 좋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도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기뻐요. 항상 정중하시고 다른 분들과도 잘 어울리시고. 한 씨는 박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을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씨는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유언장 작성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후에 갈 수 있습니다. 한 씨는 마침내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짐도 되지 않는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한 씨가 실버타운에서 지낸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변호사 사무소에서 한 씨를 찾아왔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어르신,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보며 한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억이 넘는 전 재산을 부산 지역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해주세요. 가족분들께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나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를 부담이라고 했으니까 제 재산도 부담이겠죠. 한편 수원에서는 미영과 태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아버지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이야. 그런데 어떻게 연락을 드리지? 실버타운에 직접 찾아가는 게 어떨까? 그래도 될까? 아버님이 만나주실까? 두 사람은 그동안 한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미영과 태호는 차를 몰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해운대 실버타운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 규모와 시설에 놀랐습니다. 와, 여기 정말 호텔 같네. 여기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로비에서 박 씨를 만난 두 사람은 한 씨와의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한정수 어르신 가족분들이시군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씨가 내선 전화를 걸어 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르신, 따님과 사위분이 면회 오셨는데요. 전화 너머로 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씨는 미영과 태호에게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께서 면회를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딸인데도요? 어르신의 뜻이라서요. 저희는 입주자분의 의사를 존중해 드려야 해서요. 그런 메시지라도 전해주실 수 있나요?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다고요.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주세요. 박 씨는 이들의 메시지를 한 씨에게 전달했지만 한 씨는 여전히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네요. 결국 미영과 태호는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나실 줄 몰랐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정말 후회돼.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고급 실버타운에서 지내실 정도로 돈이 있으셨다니? 내가 아버님을 완전히 잘못 봤네. 두 사람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한 씨는 정 씨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 따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미영이가? 네, 형님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유산 상속 관련해서 변호사한테 문의했는데 전부 기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다나 봐요. 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연락하는구나. 형님,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쯤은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나를 짐이라고 한 사람들이잖아. 며칠 후 미영이 실버타운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 씨가 한 씨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의 사과와 후회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어르신, 그래도 가족이신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부담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한 씨는 박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평생 딸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부담 취급받더라고요. 따님들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씨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에는 독서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기분 좋아 보이세요?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보람이 있어요. 한 씨는 박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부담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노인을 모시는 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도 언젠가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씨는 이제 누구의 부담도 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입니다.